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30인의 바보들 선생님이 계속해서 읽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진화론의 기초를 마련한 비퐁, 프랑스의 박물학자,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지질학 등을 통틀어 연구하는 학문인데 비퐁은 동식물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박물지를 썼어요. 화석을 기초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했고 지구의 최초 생명은 약 2만 년 전에 바다에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했죠. 유럽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768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왕은 영토를 넓혀서 서유럽의 황자가 되었어요. 800년 교황의 승인 아래 로마 시대 이후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다스린 최초의 군주가 되었죠. 까막눈이었던 유럽의 황제 샤를 마르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모든 것을 보여준 종합예술인 장콕도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연출했어요. 장콕도는 20살에 첫 시집 알라딘의 램프를 냈고 30살이 되기 전에 벌써 시인, 소설가, 화가로도 활동했죠. 마흔 무렵부터는 영화계에 뛰어들어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에요. 전설이 된 천재 예술가 장콕도 한번 찾아보세요. 삶은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한 알렉산드라 다비드넬은 20세기 초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티베트에 들어간 최초의 서양 여성이에요.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영혼의 도시 라사로 가는 길, 티베트, 마법의 서 등의 책을 써서 유럽 사람들에게 티베트의 문화와 종교를 알린 사람이죠. 슬픔에서 웃음을 길어올린 작은 거인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감독이자 배우로 평가받는 미국의 예술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찰리라는 영화 속 인물을 만들어 직접 연기를 했죠.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재미있게 풍자해서 당시 경제 공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찰리 채플린. 병원의 의사 아들로 태어난 기스타브 플로베르,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적 작가예요. 소설을 쓸 때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쓰는 것으로 유명해요. 대표적 작품으로는 보바리 부인, 통상관념사전, 감정, 교육 등이 있어요. 플로베르에게 배울 점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기다리는 것이 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알아보세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호네라로 태어난 알렉상드르 듀마. 나는 나를 믿는다. 19세기 프랑스의 모험 역사 소설의 대그예요.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검은 튤립 등을 썼고 삼총사는 연극, 영화, 드라마 등으로 다시 태어나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삼총사와 다르타냥은 1844년에 삼총사가 신문에 연재됐어요. 이 소설은 루이 13세 때를 배경으로 다르타냥이 근위대에 들어가기 위해 파리로 가서 겪게 되는 모험담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죠. 삼총사,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죠. 세상을 풍자한 수다쟁이 사샤 기트리,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샤샤 기트리는 파스테르, 어느 사기꾼 이야기 등 100여 편이 넘는 희곡을 쓰고 연출을 하고 배우로 출연해 연극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의 작품은 대부분 오해와 착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재치 있는 대사로 이루어졌죠. 세상을 풍자한 수다쟁이 사샤 기트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인생의 나침판이 글쓰기라고 이야기한 미국의 신문 기자이자 작가인 잭 런던. 전 세계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야성의 외침, 흰 엄니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죠. 그가 쓴 바다 늑대는 해양소설 가운데 최고로 꼽혀요. 이 소설은 여러 편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삶은 서서히 진화한다. 진화론을 주장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 생물의 진화를 다룬 비그로 항해기와 종의 기원을 썼어요.
종의기원에서 다윈은 인간이 진화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었죠. 무릎을 꿇지 않는 아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의 군인 출신 황제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1804년에 황제가 되었고 뛰어난 지혜로 유럽 땅을 차지했죠. 그 뒤 영국과의 월털루 전투에서 패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나폴레옹은 프랑스 시민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나폴레옹 법전을 만든 게 바로 그 이유죠.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400번의 구타로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던 뒷골목에서 건진 희망, 프랑스와 트리포. 나의 삼촌으로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코미디는 나의 인생. 선생님이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줄 사과 하나로 세상을 놀라게 한 화가 폴 세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처음에는 인상주의에 속해 있었지만 나중에는 기하학을 바탕으로 사랑과 자연을 표현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척했어요.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를 많이 남겼는데 생트 빅토아르 신과 목욕하는 여인들이 유명하죠.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의 고유한 색을 그대로 쓰지 않고 빛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순간적인 색채를 포착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했어요. 세잔, 모네, 마네, 드가, 르누아르, 고우 등이 대표적인 작가죠. 앞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폴 세잔입니다. 폴 세잔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세기 최고의 화가라 일컫는 피카소가 나를 두고 이런 말을 했지. 아직 그 친구가 유명하지 않을 때 얘기야. 내가 세잔을 모르는 줄 아시오? 세잔은 나한테 단 하나밖에 없는 스승이란 말이오. 내가 그의 그림들을 바라보기만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오. 난 세잔의 그림들을 연구하느라 몇 년을 보냈소. 미술 상인이 내 그림이 아닌데 내 그림이라고 속여서 팔려고 하자 피카소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친 거지. 이 정도만 말해도 내가 얼마나 훌륭한 화가인 줄 알겠지? 사람들은 나를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러. 피카소, 마티스 같은 화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식의 미술을 탄생하도록 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내 그림에 영향을 받아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지. 하지만 난 천재 화가는 아니야. 천재라는 말도 싫어하지. 처음부터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고 봐.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천재라고 한다면 찬성이야. 내가 바로 그랬거든. 내 고향은 프랑스 남쪽에 있는 액상-프로방스야. 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소. 아버지는 모자를 만들어 팔았는데 나중에 큰 돈을 벌어 은행을 세웠단다. 어린 시절은 아주 즐거웠어. 친구들과 들판을 쏘다니거나 강에서 멱을 감으면서 보냈지. 부르봉 중학교에 들어가 알게 된 에밀 졸라와는 아주 친했어. 나중에 그는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어. 하지만 학창시절의 졸라는 몸이 허약해서 툭 하면 짓궂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 어느 날 나는 에밀을 못살게 구는 아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주었어.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나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녀석들이었지. 이튿날 에밀은 고맙다면서 나에게 사과를 선물했지. 에밀과는 그때부터 친하게 되었단다. 우리는 즐거운 친구들이라는 음악 연주 모임을 만들기도 했어. 그 모임에서 나는 트럼펫과 비슷한 코넷을 불렀고 에밀은 클라리넷을 불었지. 또 한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장 바프티스탱, 바유야. 그는 나에게 천문학자가 되었지. 사람들이 삼총사라 부를 정도로 우리는 친했어. 나는 일찍부터 화가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어.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지. 그 때문에 억지로 액상-프로방스 대학 법학과를 다녔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법학을 공부하면서 시립미술학교에서 그림을 틈틈이 배웠어. 그 시립미술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니야.
그림을 좋아하면 누구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 나는 거기서 소묘를 공부했어. 그 사이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이사한 에밀 졸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위로받았지. 에밀은 어서 빨리 파리로 와서 그림을 공부해 화가의 꿈을 이루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 나도 법률 공부를 그만두고 그림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 하지만 아버지만 아니라면 당장 파리로 달려갔을 텐데. 마침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나는 엑상-프로방스 대학을 그만두었어. 파리로 간 나는 에밀이 소개해준 아카데미 시스라는 화실에서 그림을 공부하며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쳤지.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된 거야. 화실 동료들은 내 그림이 형편없다고 빈정거렸고 국립미술학교 입학시험에서는 보기 좋게 떨어졌어. 그렇다고 실망할 내가 아니야. 국립미술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은행에서 일해야만 했지. 오히려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더욱 불타올랐단다. 은행가 세잔. 그대는 전율 없이는 보지 못하리라. 은행 계산대 앞에서 미래의 화가가 태어난 것을. 어때?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쓴 시야. 나는 결코 화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법이지. 당장은 사람들이 나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고 비난을 해도 꿋꿋이 참아내야 해. 나와 내 그림은 지칠 만큼 악평을 받았소. 지나칠 만큼 악평을 받았다는 얘기야. 나를 백치라고 하는가 하면 내 그림을 임산부가 보아서는 안 된다고 떠들어댔지. 괴상망측하게 그림을 그린다고 비웃은 거지.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살롱전이라는 그림 전시회 작품을 보내도 번번이 퇴짜를 맞았어. 볼라르라는 미술 상인이 내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나 작품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았을지도 모르지. 언젠가 내가 사과 하나로 파리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야. 나는 그림 한 점을 완성하기 위해 적어도 100번은 처음부터 다시 그렸어. 그래서 정우라를 그릴 때도 쉽게 상하는 멜론이나 복숭아, 살구, 버찌보다 사과를 즐겨 그렸지. 아무튼 사과를 여러 자리에서 본 것을 한 화폭에 담아낸다거나 사물을 공, 원통, 원뿔로 그려낸 나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볼라르가 알아보고 첫 개인전을 열어주었지. 내 그림들을 모아 자신의 화랑에서 전시회를 연 거야. 그 뒤로 나는 아주 유명해졌어. 내 그림들이 파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지. 그려진 사과 속에 화가의 영혼이 담기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거나 평범한 화가의 사과는 먹고 싶지만 세잔의 사과는 껍질을 벗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들은 그래서 생겨난 거야. 첫 개인전으로 나의 천재성이 빛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니? 56. 그러니 무슨 일이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100번의 연습과 노력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천재가 될 거야. 여기 사과와 비스켓의 부분 한번 볼까요? 세잔은 인상 해돋이를 그린 클로드 모네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화실을 벗어나 야외에서 그림을 그렸죠. 그 당시 튜브에 든 물감이 막 발명되어 야외에서 그림 그리기가 쉬워졌을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무엇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100번의 연습과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번뜩이는 재치와 유머로 독자에게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고 문화와 역사 등 지식과 교훈 또한 풍부한 아주 보기 드문 책이죠.
세상을 뒤흔든 31인의 바보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만의 장점, 여러분만의 강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 꼭 이룰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되길 바래요. 응원합니다.